지금 부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많이 삼는데 이론적으로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를 따져가지고서 투자에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게 그것도 염두에 두기는 해야 되겠지만 다른 요소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인생은 짧거든요. 어찌 보면 타협을 해 나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정광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선물 네. 잘 받았습니다. 네.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라는 표지가 너무 예뻐요. 네. 파월 의장님이 딱 이렇게 있고, 그죠? 나오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말로 다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책은 좀 감회가 새로울 거다 하시던데 진짜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지난 시간에 사실은 책의 예고편처럼 이 책에 네, 어떤 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긴 했어요. 네. 근데 막상 표지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내용도 이렇게 보면 읽기도 너무 편하게 돼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저기 대학교에서 경제 네. 강의하실 때 이거를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을.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없었으면 안 나올 책이고. 그쵸, 맞습니다. 그죠? 파월이 네. 아니었으면 또 나오기 어려운 책이에요. 가장 많이 기여를 해주신 분입니다. 파월이. 네, 그죠? 네. 여기다가 이제 땡큐 쓰셨나요? 스페셜 땡큐 파월. 네가 그렇게 많은 그렇게 해야 될 행동을 것 해주셔서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바로 그냥 시장 얘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채 한도가 타결되냐 안 되냐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우선 네, 그 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들 이제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익숙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자분들께서. 왜냐하면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매년 나오는 돌림 노래처럼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 파국으로 이렇게 실제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보게 되면 당시에 이것 때문에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이 있었고 그래가지고서 증시가 갑자기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억이 또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한번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한 방 않을까. 맞는 거 아니냐. 예, 그죠? 예. 그런 이제 우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워낙에나 정치적인 영역이라서 주식을 하는 저희 같은 주식쟁이가 이거를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고요. 다만 이제 그때 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은 비교하기 전에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네. 2011년 얘기를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신용등급 하락이 있고 나서 제 기억으로 주가가 한 방에 그냥 코스피가 10% 이상 빠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는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셨어요? 11년 말에 이제 입사를 했기 때문에요. 진짜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땠냐면은 그 동아리에서 네. 제가 했었던 그 동아리에 이제 펀드 팀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도 한번 펀드처럼 만들어가지고서 해보자. 근데 그게 자금을 모아서 해보자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가지고서 저는 제 돈 해가지고서 그거 해서 그냥 공개하고 그런 거 했어요. 약간 일종의 리딩방 비슷한 거네. 나는 이렇게 하고 네? 있다. 아니요, 그게 리딩방은 아니라. 아니고?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보고서 내용에 쓴 거를 기반으로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 네. 대학생이지만 애널리스트처럼 이렇게 해서 그렇죠. 네, 쓰고 해가지고서 그 책임에 따라서 나도 돈도 넣고 한다 이런 느낌.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실제 보고서 쓰는 친구들도 더더 재미 느끼지 않겠냐 해가지고 해봤자 몇백만 원으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20%가 한 방에 확 빠졌었죠. 그때 증시가요. 정말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들 이제 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저는 참고로 그때 결혼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건 여담이지만 2011년에 주가 하도 많이 빠지니까 네. 이렇게 제 기억나는 게, 제가 토요일 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이제 현대제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손실 한도 걸려가지고 손절매 네. 유예를 한번 해달라고 예. 부장님한테, 이거는 부채 한도 때문에 갑작스럽게 빠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버티면 올라옵니다. 한 번만 네네. 유예해 주세요라고 보고서를 쓰고 야근을 한 다음에 토요일 날 결혼을 하러 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주 2011년 저는 생생합니다. 네. 너무 생생한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하고 이제 비교를 해주시고 있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때 하고의
뭔가 이제 비교를 우리가 해볼 만한 점은 뭐냐 하면 일단은 공통점이라고 하면 여전히 미국은 부채가 늘리고 있구나. 이게 뭐 버릇을 절대 고치지 못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한데 좀 차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때에는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아주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주식하면서 배우게 되면 그쵸. 리스크 프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리스크 프리라는 것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게 그때 딱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제일 딱 머리가 띵했던 거는 세상에 리스크 프리 레이시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느꼈고, 그러다 보니 자산시장이 더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또 배경적인 요인은 뭐가 있었냐면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미국이 제로 금리를 썼죠. 그 다음에 또 양적 완화를 했죠. 그런 아주 비전통적인 정책을 처음으로 써보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부채 늘려가도 될까? 그리고 어쨌든 물에 빠진 걸 건져낸 정도 수준은 미국이 올라왔잖아요. 2011년이면.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뭐 티파티 같은 것들도 이제 성행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건전하게 가야 된다. 그쵸. 라는 거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9년에 죽다 살아나가지고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어서 이제 네. 야, 우리도 부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 거죠. 네, 네. 그게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정치 쪽에서는 그 직전 연도에 있었던 2010년도의 선거에서, 말에 있었던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하원을 아주 큰 차이로 이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심판론이 먹혀 들어가는구나라는 게 사실은 그때 분위기가 역시나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게 있는데요. 그 왜 로고프 교수가 과거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90%가 넘어가면 그 전까지는 부채를 내는 것이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 나서 성장률을 더 추가로 올리는데 기여를 하지만 9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과도한 부채가 문제가 되어서 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런 제가 알기로 논문이 9년인가 10년에 나왔었어요. 그럴 듯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부채가 네. 너무 많으면 부채 늪에 허덕이다가 오히려 성장을 갉아먹는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근데 그게 나오고 나서 그래서 남유럽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되고 했던 그렇죠. 시기인데, 당시 미국이 어땠냐 하면은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60% 정도였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9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거죠. 그러면은 미국은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저해가 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 네네. 당장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게요. 사실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랑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 뒤에 로고프 교수의 논문이 아마 뭐 학부생인가에 의해 갖고 논파가 된 걸로 아는데, 네. 자료를 이렇게 그 데이터를 쭉 보다 보니까는 잘못 썼다라는 거예요. 그 논문이. 그래서 13년인가에 이 논문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반박 자료가 나왔고 지금은 거의 사문화돼 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90%는 얘기하지 마라 이런 거인가 보네요. 네, 지금 이제 뭐 부채하고 이제 뭐 딱히 연관관계를 우리가 짓기가 힘들다 해서,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미국이 이번에 코로나 때 제일 높을 때는 120% 이상도 부채 비율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는 동안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라는 논리적 배경들이 사실은 사라져버리게 됐었던 거죠. 그러놓고 나서 오히려 그 뒤에는 코로나 때 처음에 초기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제일 높았다가 그 뒤에는 오히려 부채 비율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그때와 같은 그런 이제 뭐 주장을 하기에는 조금 타이밍이 이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공화당이 지난 선거에 사실은 더 크게 이겼어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투표함을 열어놓고 보니까는 상원은 여전히 민주당이 유지를 해버렸고 하원에서도 아주 박빙으로 그냥 공화당이 승리를 거둔 거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때와 같은 막 티파티가 성행하고 했었던 그때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때랑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해서 뭐 이제 조금 2011년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의 뭐 부채 한도에 대해 가지고서 2011년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의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걸 봐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좀 약하다. 네, 지금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그럼 부채는 언제까지 올라가도 괜찮은? 그러니까 지금 90%가 넘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아이고 깨갱했다면 예. 그럼 언제까지는 괜찮은 건가?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부채가 올라가는 게 안 좋은 건긴 안 좋은 건가? 뭐 이런 질문까지 이제 나올 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현실 투자자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뭔가 경제학 아주 깊이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뭔가 이런 방향성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사실 유튜브에서도 그런 것이 제가 조금만 몇 달만 좀 만약에 그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그게 시차가 조금만 어긋나게 몇 달이라도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서는 현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틀린 주장이 된다라던가 아하. 투자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제로 금리라든지 아니면 부채를 늘려나가는 양적 완화는 틀렸어라고 만약에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게 정말로 맞는 걸로 나중에 판명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 근데 사실 뭐 버냉키가 했던 양적 완화가 역사의 판단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물론 작년에 노벨상을 네. 받으시긴 했지만 좀 애매할 수 있긴 하죠. 아직 짧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2009년부터 투자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잘못된 세상이야라고 이제 근데 거부를 하셨을 거고. 현실에서는 그런 이제 아주 장기적인 이론적인 배경 공부도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조금 더 우리가 현실에서 움직이는 그 사이에서 또 타임리하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저희는 네. 현실 그거를 살고 있다 보니까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그래서 지금 부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많이 삼는데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정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를 따져가지고서 투자에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게 그것도 염두에 두기는 해야 되겠지만 다른 요소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30년 뒤에 밝혀진다. 그러면은 인간의 인생은 짧거든요. 역사에서 100년은 짧아요. 근데 한 내가 사는 인간으로서의 삶에서의 100년은 너무 길거든요. 모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현실에 어찌 보면 타협을 해 나가는 거죠. 저희는 투자자로서.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요소가 지금의 분위기를 확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한 게임 체인저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 저는 그냥 긍정론을 펴는 거지 부채 늘리는 게 저는 잘한 일이다 박수 쳐야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멀어요. 같아요. 예. 아니 부채 90%한 그 교수님이 혼쭐이 났다 학부생한테 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부채는 늘려도 되는 건데 왜 괜히 쓸데없는 꼰대 아저씨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신 것처럼 오해하시지 말라라는 측면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리스크 프리라고 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반석 위에 돌을 쌓는 것처럼 리스크 프리라는 건 있고 이건 단단해서 그렇죠. 네. 절대 안 움직이는 게 있고 그 위에 뭔가 이런 리스크 저런 리스크에서 금리를 높여가지고 요걸로 밸류에이션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흔들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지금도 사실은 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국채도 그렇고 CDS 프리미엄도 그렇고요. CDS가 어쨌든 2011년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라는 사실은 어쨌든 이게 리스크 프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그때보다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 미국의 이제 그 부도 위험에 대해 가지고서 네.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받는 느낌이 이번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부채 한도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은 미국 쪽이 올라가잖아요. 다른 나라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거는 2011년도 그랬고 실은 작년에도 그랬었고요. 다른 나라라는 거는 좀 이제 멕시코나 브라질 이런 데처럼 좀 약한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올라가는 시기에 같이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네. 왜냐면은 우리가 2011년을 경험해 보면은 이미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미국이 지구적인 기침하면 문제입니다. 우리는 독감에 걸린다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미국에서 정말 부채가 문제가 돼서
뭐 부도 위험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다른 데들은 훨씬 높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독특함은 뭐냐 하면은요. 미국이 11년보다 더 올라간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상황에서 딴 나라는 내려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지금 오히려 브라질이나 멕시코가 1년 CDS 프리미엄으로 보면 미국보다 낮거든요. 진짜로 부도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걸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멕시코에 걸겠어요. 아하,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먹여주지 않을까요? 미국 망하면은 거기가 더 망하겠죠. 브라질이 더 망하고요. 아니, 그래서, 약간 어글리 네. 컨테스트 느낌도 좀 나고 누가 더 그래서 지금의 이 포지션을 잡는 것 자체가 과거의 내러티브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건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가 차라리 좀 비슷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부채 한도에 대해서 그 공유되는 수준이 굉장히 균질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지금은 미국에서에 대한 거에서 저는 일정 부분에 이거는 오히려 그냥 좀 배팅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배팅일까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은 잘 안 될 거야. 아하. 네. 근데 브라질하고 멕시코는 괜찮을 거야. 아. 근데 그게 말이 저는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이해는 잘 안 가거든요. 네.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배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고. 네. 사실 뭐. 그 배팅이 저는 그 전에도 하나 좀 이상하다 느꼈던 거는 네. 지금은 정상화가 됐지만 월물이 교체되면서 미국채 1개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1개월 물도 어마어마하게 말이 안 되는 금리를 보여줬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뭔가 뭐 세수가 생각보다 잘 거친다 해버리니까는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이슈가. 그렇듯이 지금 시장의 곳곳에서는 이 그 아주 외가격에 배팅을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개월 물어보고서 그때도 되게 말씀들이 많으셨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갑자기 그게 정상적으로 이제는 만기가 지나고 나서. 예, 지나고 나서 흘러가니까는 이제 그건 또 거기서는 사실 힌트를 찾을 수 없어.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배팅이 좀 독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코인 쪽에서도 좀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밈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상한 것 같아라는 게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옵션도 아시겠지만 뭐 3개월 뭐 한 달 있다가 만기가 되는 옵션 거래 안 되고 내일 만기되는 옵션만 거래가 많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에 대해서 좀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 이제 기본 시나리오는 괜찮겠지 라고 이제 일단 생각하긴 하지만 네.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근데 문제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뭐 하락이 많이 나오겠죠. 네. 어떻게 될까요? 뭐 하락이 또 나오고 그럼 그러니까 또 주식도 그렇고 네. 뭐 연준에서 그럼 뭘 또 할 거고 뭐 그렇지 뭘 또 할 않을까요? 거고 아니면 재무부에서 뭘 또 하고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거는 어차피 그냥 뭐 상상이니까 달러가 어떻게 될까 이게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달러는 이제 강해지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런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부채 한도가 문제가 돼도 봤지? 니네는 뭐 달러가 뭐라고 하던데 달러 강해지는 거 봤냐 안 봤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오히려 미국이 건전함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재정을 갑자기 적자를 확 푼다고 해가지고서 그 부채 한도 협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건전 재정을 물론 그러고도 계속 늘리긴 했지만은 예, 그런 거가 있다 보니까는 얘네는 이걸 계속 합의를 보여주는 거고 그 사이에서 자기네가 이런 분란이 발생하는 것도 다 외부에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쵸. 어쨌든 쇼기는 쇼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만큼 건전 재정을 생각은 해. 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저렇게까지 부채가 많아질 때까지 그런 적이 있었느냐? 한국이 있었느냐? 혹은 최근에 늘릴 때요. 중국도 뭐 최근에 늘릴 때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준을 정해 놓으면은 그 국가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기준이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하고 그 다음에 독일 정도거든요. 독일 GDP 대비 재정 적자를 몇 프로 못 내게 해놓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이제 뭐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상당히 건전하게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한다. 근데 다른 데들은 오히려 그게 없으니까는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쵸. 예. 근데 그렇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미국은 그래서 좀 늘 그런데
상당히 지금 더러운 걸레들이 많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덜 더럽다. 그나마 기준이라도 있고 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사실 화폐에서 뭐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는 미국 납세자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납세 누가 하느냐 하면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하는 건데 맞아요. 그 국민들의 소득이 괜찮을 거다. 아, 기업들의 경쟁력이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미국이 부채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정부가 돈 좀 빌려줘라는 거는 뭘로 갚을 건데 세금 걷어서 갚을 거야 그런 거니까 네, 세금을 누가 내는데 그럼 우리 좋은 기업들 많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은 지금 뭐 근본적으로 흔들리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달러가 뭐 이렇게 갑자기 위치가 위협받고 그럴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부채 한도 이슈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우리 부채 한도가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에이그 얘네들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네. 이 사실이 뼈를 때리는 얘기가 아닌가. CDS가 안 올라가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CDS 25인데 CDS 6분의 1밖에 안 돼요. 미국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는 부채는 괜찮아? 우리 가계 부채 괜찮아? 그러면 솔직히 할 말이 더 없는 네, 그런 네. 상황이라는 것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